프레임, 나를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 최인철. 최인철은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예요. 그리고 이 책은 총 10개의 챕터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앞에 머릿말은 안 읽고 챕터 1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1. 프레임에 관한 프레임. 세상을 보는 마음의 창 프레임. 프레임에 관한 가장 흔한 정의는 창문이나 액자의 틀 혹은 안경테다. 모두 보는 것과 관련이 있다. 프레임은 뚜렷한 경계가 없이 펼쳐진 대상들 중에서 특정 장면이나 대상을 하나의 독립된 실체로 골라내는 기능을 한다. 광활하게 펼쳐진 풍경 중 어느 곳을 찍을지 고민하는 사람이 양손에 엄지와 검지로 사각 프레임을 만들어 여기저기 대보는 장면을 상상해보라. 동일한 풍경을 보고도 사람들마다 찍어낸 사진이 다른 이유는 그들이 사용한 프레임이 다르기 때문이다. 물리학에서도 기준틀 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역시 세상을 관찰하는 데 사용되는 특정한 관점을 의미한다. 정확히는 어떤 물체의 위치와 운동을 표현하는 좌표, X축과 Y축을 뜻한다. 프레임은 한마디로 세상을 보는 마음의 창이다.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향한 마인드셋, 세상에 대한 은유,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 등이 모두 프레임의 범주에 포함되는 말이다. 프레임은 특정한 방향으로 세상을 보도록 이끄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보는 세상을 제한하는 검열관의 역할도 한다. 핑크 대왕 퍼시. 서양 동화 중에 핑크 대왕 퍼시라는 재미있는 작품이 있다. 퍼시는 핑크색을 광적으로 좋아하여 자신의 옷을 포함한 모든 소유물을 핑크색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심지어 매일 먹는 음식도 핑크 일색이었다. 그러나 핑크 대왕은 이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다. 성 밖에 핑크가 아닌 다른 색들이 수없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민 끝에 핑크 대왕은 백성들의 모든 소유물을 핑크로 바꾸게 하는 법을 개정했다. 왕의 일방적인 지시에 일부는 반발했지만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옷과 그릇, 가구 등을 모두 핑크색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핑크 대왕은 여전히 만족하지 않았다. 세상에는 아직도 핑크가 아닌 것들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나라의 모든 나무와 풀꽃, 동물까지도 핑크색으로 염색하도록 명령했다. 대규모 군대가 동원되어 산과 들로 다니면서 모든 사물을 핑크색으로 염색하는 진풍경이 연출되었다. 심지어 동물들은 갓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핑크색으로 염색되었다. 드디어 세상의 모든 것이 핑크로 변한 듯 보였다. 그러나 단 한 곳, 핑크로 바꾸지 못한 곳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하늘이었다. 제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왕이라도 하늘을 핑크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며칠을 전전긍긍했지만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자 핑크 대왕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스승에게 방법을 찾아내도록 명령했다. 밤낮으로 고심하던 스승은 마침내 하늘을 핑크색으로 바꿀 묘책을 찾아내고 무릎을 쳤다. 핑크 대왕 앞에 나아간 스승은 이미 하늘을 핑크색으로 바꿔놓았으니 준비한 안경을 끼고 하늘을 보세요. 라고 했다. 핑크 대왕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스승의 말을 따라 안경을 끼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구름과 하늘이 온통 핑크색으로 변해 있는 것이 아닌가? 스승이 마술이라도 부려서 하늘을 핑크색으로 바꿔놓은 것일까? 아니다. 스승이 한 일이라곤 핑크빛 렌즈를 끼운 안경을 만든 것뿐이었다. 하늘을 핑크로 바꾸는 것이 불가능했기에 대신 하늘을 핑크색으로 보이게 할 방법을 찾아냈다. 핑크 대왕은 크게 기뻐하며 그날 이후 매일 핑크 안경을 끼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백성들은 더 이상 핑크색 옷을 입지 않아도 되었고 동물들도 핑크색으로 염색할 필요가 없었다. 핑크 안경을 낀 대왕의 눈에는 세상은 언제나 핑크였다.
우리도 각자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는 점에서 핑크 대왕과 별반 다르지 않다. 프레임의 역할. 그림의 중앙에 있는 원을 보자. 왼쪽과 오른쪽 중 어느 원이 더 클까? 두 원의 실제 크기는 같다. 그러나 왼쪽 원이 오른쪽 원보다 커 보인다. 같은 대상이라도 어떤 틀 속에 넣고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간단한 예이다. 이 틀을 심리학에서 프레임이라고 부른다. 프레임에 대한 철학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사람의 지각과 생각은 항상 어떤 맥락, 어떤 관점 혹은 일련의 평가가 기준이나 가정하에 일어난다. 그러한 맥락, 관점, 평가 기준을 가정을 프레임이라고 한다. 지각과 생각은 인간의 모든 정신활동을 뜻한다. 따라서 위 정의에 따르면 우리의 모든 정신활동은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맥락과 가정하에 일어난다.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떤 관점과 기준, 그리고 일련의 가정을 염두에 두고 본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간혹 어떤 사람이 자신은 어떤 프레임의 지배도 받지 않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본다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은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프레임이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 다시 철학사전을 들여다보자. 프레임은 우리가 지각하고 생각하는 과정을 선택적으로 제약하고 궁극적으로는 지각과 생각의 결과를 결정한다. 프레임은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 모든 과정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결국 특정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모든 정신 과정을 프레임이 선택적으로 제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처음부터 전혀 보지 못하는 세상과 고려조차 하지 못하는 선택지가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보게 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처음부터 보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보게 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일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처음부터 찾지 못한다. 프레임에 관한 철학적 정의를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레임이 일상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프레임은 맥락이다. 몇 년 전에 저자가 서울대 캠퍼스에서 경험한 에피소드다. 어떤 차가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심지어 보행자들의 통로까지 침범한 채 비스듬히 주차돼 있었다. 함께 가던 지인들은 누가 이따위로 주차했을까? 참 개념 없다 하면서 일제히 운전자의 흉을 보기 시작했다. 누가 봐도 개념 없는 주차임이 틀림없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자는 차 주인이 그렇게밖에 주차할 수 없었던 이유를 알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개념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지인들에게 숨겨진 사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날 학교 주차장은 만차 상태였고 도로 주변에도 주차할 곳이 전혀 없었다. 그나마 남은 공간이라곤 그림 2에서 보이는 것처럼 두 차 사이의 좁은 공간뿐이었다. 한 대가 일직선으로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었다. 강의 시간에 쫓긴 나머지 그 사람은 두 차 사이의 그 좁은 공간에 자신의 차를 45도로 비스듬하게 세워놓고 강의장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고 기발한 발상이었다. 문제는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양옆에 두 차가 빠져나가자 생겨났다. 그 차만 덩그러니 넘고 나니 누가 봐도 영락없이 개념 없는 주차가 되고 말았다. 두 차 사이라는 맥락이 있었을 때는 기발한 주차였던 것이 두 차 사이라는 맥락이 사라지자 개념 없는 주차가 된 셈이다. 길 가던 사람들이 두 차 사이라는 맥락에서 그 차를 봤다면 필경 캠퍼스의 심각한 주차난을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맥락이 사라지자 캠퍼스의 주차난이 아니라 개념 없는 한 운전자가 부각되었다. 이쯤 되면 독자들도 이미 짐작했겠지만 그 차는 저자의 차였다. 이처럼 프레임의 가장 빈번한 형태는 맥락으로 나타난다. 가끔 어떤 사람의 발언이 앞뒤 맥락 다 자르고 보도하거나 보여줌으로써 진위를 왜곡하는 악마의 편집이 문제가 되곤 하는데 이는 맥락이 얼마나 강력하게 프레임으로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다수를 위해서는 때로 소수가 희생될 수 있다. 이 주장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답을 하기 쉽지 않다. 그 이유는 맥락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맥락이 제공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쉬워진다. 유명한 트롤리 딜레마의 맥락에서 이 질문을 살펴보자. 달리던 트롤리가 고장이 나서 내부에서는 방향을 조절할 수 없게 되었다. 트롤리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철도 옆 막대기에 스위치를 올리는 것. 이 스위치를 올리면 트롤리는 현재의 진행 방향을 바꿔 오른쪽 선로를 진행하고 가만두면 왼쪽으로 진행한다. 왼쪽 선로에는 5명의 인부가 공사 중이다. 이들은 트롤리가 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모두 죽을 수 있는 상황이다. 만약 트롤리가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꾸면 거기서 공사하고 있는 한 사람만 죽고 왼쪽 선로에서 일하던 5명은 살게 된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연구에 의하면 이 맥락에서는 연구 참여자 중 다수가 기차의 방향을 바꾸겠다고 선택한다. 그 어느 쪽도 절대적으로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제 맥락을 바꿔보자. 트롤리가 고장난 상태라는 것과 그대로 두면 선로에서 일하던 인부 5명이 죽게 된다는 점은 동일하다. 다만 이번에는 기찻길 위에 당신이 서 있고 당신 앞에는 건장한 남자가 서 있다. 만일 당신이 뒤에서 그 남자를 밀면 그 남자는 선로로 떨어지고 트롤리는 그 남자를 치면 멈출 것이다. 결과적으로 5명의 인부는 살게 된다. 이 경우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가만히 있음으로써 5명의 인부를 죽게 둘 것인가? 아니면 당신이 앞에 남자를 밀어 5명을 살릴 것인가? 이 연구에 따르면 이 경우에는 소수만이 다리 위에 남자를 희생시키겠다고 선택한다. 아무리 다수를 위한다 해도 소수를 희생시키는 일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왜 전자의 경우에는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되어도 좋다는 선택을 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라도 다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소수가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선택을 하게 될까? 우리의 변덕 때문일까? 아니다. 프레임, 즉 맥락이 다르기 때문이다.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어떤 판단을 내리기란 어렵고 맥락을 공유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의견의 일치를 보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우리는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되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존재이면서 동시에는 어떤 경우라도 다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소수가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중적 존재다. 프레임의 변화, 즉 맥락의 변화는 이처럼 우리에게 다양한 얼굴들을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선거에 당선된 뒤 생각이 달라진 정치인에게 변절자라는 말을 쉽게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가 후보로서 접하던 맥락과 실무자로서 접하는 맥락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승진 전과 후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 결혼 전과 후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도 같은 이유다. 어떤 상황에 처하기 전에는 보지 못한 것들이 이후의 맥락에서는 보이기 마련이다. 역지사지의 심정이란 다름 아닌 상태의 맥락을 이해해 주는 것이다. 2012년 대선 기간에 2명의 서울대 법대 동기 간에 친구 논쟁이 벌어졌다. 둘은 각기 다른 후보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한 명이 다른 한 명에게 전화를 걸어 상대 후보의 잦은 사퇴를 요구한 것이 화근이었다. 사퇴 요구를 받은 동기가 이를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고 언론에 폭로하면서 심각한 스캔들로 비화되었다. 초기에는 발언의 사실 여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지만 그 발언의 사실관계가 명백해지자 전화를 건 사람은 친구끼리 사적으로 주고받은 이야기를 정치 공작이라고 할 수 있나? 라는 새로운 주장을 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얼마나 막역한 사이인지 증명하려 안간힘을 썼다. 이에 대해서 상대방은 같은 학과를 나온 동기 사이인 것은 맞지만 친구는 아니다 라고 부정하였다. 왜 한 사람은 그들의 관계를 친구 사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을까? 바로 맥락 때문이다.
친구 사이의 사적인 대화는 맥락이 성립되면 사람들은 아무리 정치적 입장이 다를지라도 친구끼리는 어떤 이야기든 편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친구 프레임에서 보면 그 발언은 정치 공작이나 위협이 아니라 가벼운 농담 정도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발언의 당사자는 자기 발언의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그 발언을 보는 사람들의 시각을 바꾸기 위해 친구 사이라는 맥락을 이용하여 프레임의 변화를 시도하였던 것이다. 이를 눈치챈 상대방은 이 프레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자신들이 친구 사이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한 것이다. 프레임은 정의이다. 암 투병 중이신 이혜인 수녀님에게 한 신문에서 자신의 행복 비결에 대한 글을 연재한 적이 있다. 이혜인 수녀님께서 한 신문에 자신의 행복 비결에 대한 글을 연재하신 적이 있다. 그중 한 편에 나오는 이야기다. 투병 과정이 너무 힘드셨던지 수녀님도 의욕을 잃고 하루하루를 그냥 무기력하게 보내신 모양이다. 그러다 문득 내가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 오늘은 누군가에게 간절했던 내일이다 라는 말을 떠올리셨다고 한다. 이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만 보이던 일상의 소소한 것들이 기적으로 다가오고 수녀님은 본인의 삶에서 감사와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으셨다고 했다. 불치병으로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과 그를 떠내보내야만 했던 가족에게 오늘은 간절히 바라던 내일이다. 오늘이라는 평범한 시간을 누군가에게는 간절했던 내일이라고 다시 정의 내리는 것. 그것이 프레임의 또 다른 형태다. 모든 출구는 어딘가로 들어가는 입구다 라는 표현도 마찬가지다. 같은 문을 두고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출구가 될 수도 있고 입구가 될 수도 있다. 프레임은 대상에 대한 정의다. 따라서 프레임을 바꾼다는 것은 대상에 대한 정의를 바꾼다는 의미다. 한 연구에서 초콜릿의 맛을 평가하는 실험을 했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에게 한 번에 초콜릿 하나씩 주면서 자, 이번에 먹을 초콜릿입니다 라고 말했다. 초콜릿을 먹은 다음에는 각 초콜릿의 맛을 평가하도록 했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총 몇 개의 초콜릿을 먹게 될지 모르고 있었다. 네 번째 초콜릿까지 먹고 평가를 마친 뒤 절반의 사람들에게는 자, 이번에 먹을 초콜릿입니다 라는 말과 함께 다시 초콜릿을 주었다. 반면 나머지 절반의 사람에게는 자, 이게 마지막 초콜릿입니다 라며 초콜릿을 제공했다. 두 집단 모두 동일한 초콜릿을 먹었지만 한쪽은 마지막 초콜릿으로 알고 먹었고 한쪽은 다음에도 다른 초콜릿이 제공될 것이라고 믿고 먹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다섯 번째 초콜릿을 평가할 때 자, 이번에 먹을 초콜릿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보다 자, 이제 마지막 초콜릿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훨씬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뿐 아니라 지금까지 먹은 5개의 초콜릿 중 가장 마음에 드는 하나를 고르겠다. 자, 이게 마지막 초콜릿입니다 라고 들었던 사람 중에 무려 64%가 다섯 번째 초콜릿을 선택했지만 자, 이번에 먹을 초콜릿입니다 라고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는 22%만이 다섯 번째 초콜릿을 선택했다. 5개 중에 1개를 임의로 선택한 것과 같은 셈이다. 똑같은 초콜릿이지만 마지막 초콜릿이라고 정의하면 맛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까지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어떤 것에 대하여 마지막이라는 가정을 갖게 되면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이 나오리라고 기대한다. 실제로 가수 조용필은 전성기 시절에 여러 명이 출연하는 공연에서 항상 맨 마지막에 등장하곤 했다. 사장님도 늘 마지막에 한 말씀 하신다. 마지막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각별하다.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정의를 내리면 그 프레임은 대상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평가를 극적으로 바꿔놓는다. 노인의 행복도가 젊은이의 행복도보다 결코 낮지 않은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다. 노인들이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 존재들이다. 젊은이들은 그런 생각을 별로 하지 않는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프레임으로 세상을 살면 매 순간순간이 중요해진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일이 어리석게 느껴진다. 여기 지금이라는 가르침은 청년들에게는 암기를 요하는 지식이지만 노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삶의 호흡이다. 노인들은 자신의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사람들과는 굳이 어울리지 않으려고 한다. 미움받을 용기 따위는 애초부터 필요하지 않다. 이 나이에 내가 못하러 라는 삶의 원칙이 생겨나기 때문에 자신의 행복을 최우선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 반면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는 젊은이들은 미래를 위해서 고통스러운 현재를 참으려 하고 자신을 언짢게 하는 사람도 견뎌내려 한다. 노인의 행복도가 젊은이들과 비교해서 결코 낮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들이 지니고 있는 시간에 대한 프레임이 그들의 행복을 극대화시켜주기 때문이다. 어떤 사진작가는 자신의 서재를 외부와 자발적 격리라고 정의한다. 서재를 단순히 서재라고 정의하면 걸려오는 전화를 아무 생각 없이 받게 된다. 그러나 외부와의 자발적 격리라고 정의하면서 서재에서 전화기를 끄게 된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업무를 직업이라고 정의하고 어떤 이는 커리어라고 정의하고 또 어떤 이는 소명이라고 정의한다. 이는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자신의 일을 소명이라고 규정하는 사람이 직업이나 커리어라고 규정하는 사람보다 훨씬 성과가 좋을 뿐 아니라 행복감도 강하다.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했을 때 나는 스스로를 테이블 리스트라고 정의한 적이 있다. 테이블 리스트는 영어 사전에 없는 단어인데 식탁에서만 먹는 사람을 뜻한다. 소파에서도 먹지 않고 연구실에서도 먹지 않고 오직 식탁에서만 먹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규정하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어 본 단어였다. 사전에는 거의 모든 사물에 관한 정의가 실려 있다. 이게 뭐야? 갑자기 한자가 나왔네요. 오 마이 갓. 굳이 사용이 되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자신만의 새로운 사전이 필요하다. 사물과 상황에 대한 나만의 정의를 다시 내려보는 것. 그것이 프레임을 바꾸는 길이다. 37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엄마. 화이팅!